새벽에 전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15년, 한 아이가 태어나 중학생이 될 만큼 긴 세월이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회사에서 과장에서 부장이 됐고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서울 변두리 32평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았다. 매년 아버지 기일만 되면 어머니를 모시고 묘소에 들렀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저 의무감에 가는 거였다. 죄송하지만 아버지와 나는 그리 가깝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달랐다. 새벽 5시 13분. 휴대폰 진동에 잠이 깼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떴다. 심장이 철렁했다. 칠순이 넘은 어머니가 이 시간에 전화하실 리 없는데. 여보세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침묵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 숨죽이며 울고 있는 소리였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영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70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어머니였다. 아버지 장례식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던 분이. 왜 그러세요? 잠이 안 와서. 오늘이 내 아버지 길이잖니? 알고 있어요? 오늘 모시러 갈게요. 영수야. 어머니가 내 말을 끊었다. 오늘은? 그 아이 생각이 자꾸 나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아이? 나는 즉시 알아들었다. 어머니가 말하는 그 아이가 누군지. 그 아이요? 나는 모르는 척했다.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 영호 말이다. 내 동생. 영호? 고영호?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게 도대체 얼마만일까? 10년? 아니 15년? 어쩌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누군가 물었을 때 이후 처음일지도 모른다. 동생. 하나 있었다며? 영호요? 아, 그 애는? 연락이 끊겼어요?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영호에 대해 한 말이었다. 그 후로 나는 어머니도 그 이름을 꺼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머니 왜 갑자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다. 요새 매일 밤 꿈에 나온다. 그 조그만 아이가 가방 하나 들고 현관 나가던 뒷모습이. 너는 안 그러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할 수도 그렇다고 할 수도 없었다. 사실 나도 가끔 그 아이를 떠올렸다. 특히 내 아들 민준이를 볼 때면. 민준이가 올해 8살이었다. 영호가 우리 집을 떠났을 때와 똑같은 나이. 오늘 묘소 가시는 거죠? 제가 9시에 모시러 갈게요. 고맙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다. 옆에서 아내가 뒤척였다. 여보,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다시 자. 하지만 나는 다시 잠들 수 없었다. 영호.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워진 기억. 내가 12살 때였다. 그해 가을 아버지가 집에 아이를 데려왔다. 5살짜리 남자아이였다. 까만 눈동자, 헝클어진 머리, 너무 작은 옷. 그 아이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아버지 바지춤을 꼭 붙잡고 있었을 뿐이다. 영수야, 인사해라. 이 아이가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 거다. 네? 아버지, 저 애는 누구예요? 동생이다. 내 동생이 생겼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그것도 5살짜리가?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도 그 표정이 생생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배신당했다는 표정, 그리고 곧 폭발할 것 같은 분노. 그날 밤 부모님은 심하게 싸우셨다. 나는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소용없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왔다. 당신 정신 나갔어요? 어디서 주워온 애를 왜 우리 집에 데려와요? 이 아이는 내가 꼭 책임져야 할 아이야. 책임? 책임이면 다예요?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 애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만든 자식이잖아요? 여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아무 상관도 없는 애를 왜 데려와요? 우리 영수는 어쩌고요? 이 집안은 어쩌고요? 대화는 계속됐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내 평화로운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그 아이는 내 옆방에 있었다. 아버지의 서재였던 작은 방. 거기 싱글 침대 하나랑 낡은 책상이 놓였다. 영수야, 영호 챙겨줘라. 형이 잤니?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출근하셨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지 않으셨다. 나는 학교에 가기 전 그 방문을 열어봤다. 영호는 침대 구석에 움츠리고 앉아 있었다.
무릎을 끌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야, 너 이름이 뭐래? 대답이 없었다. 영호라며? 나는 영수야. 이제 우리가 형제래. 영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두려움과 외로움이 섞인 너무나 슬픈 눈빛. 형아? 그게 영호가 내게 한 첫 마디였다. 하지만 나는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니, 안 했다. 어머니 편에 섰다. 12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는가? 그저 엄마가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후 3년은 지옥이었다. 어머니는 영호를 학대하지는 않았다. 밥은 주셨다. 옷도 사주셨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셨고 말도 걸지 않으셨다. 영호는 투명 인간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제일 끔찍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나는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영호에게는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영호는 조용히 밥만 먹었다. 가끔 내가 그를 힐끗 쳐다보면 영호는 고개를 더 숙였다. 형아, 이거 좀 가르쳐줘. 한 번은 영호가 숙제를 들고 내 방에 왔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 바빠. 혼자 해. 그런데 나가? 공부 못하겠잖아. 영호는 돌아섰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영호가 8살이 되던 겨울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아버지가 영호를 데리고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버지 혼자 돌아오셨다. 영호는요? 어머니가 물었다. 보냈다. 좋은 곳으로. 어디요? 고아원. 그날 밤 집은 조용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도 아무 말이 없었다. 영호의 방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문을 열어보지 않았다. 열고 싶지 않았다. 그게 끝이었다. 영호는 사라졌고 우리 삶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아니, 평화로워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3. 묘소로 가는 길. 아침 9시 나는 어머니 댁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검은색 한복의 손에는 작은 흰 국화 다발을 들고 계셨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꽃이었다. 어머니 타세요? 어머니는 말없이 차에 오르셨다. 평소와 달리 굉장히 조용하셨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묘소까지는 1시간 반 거리였다. 한참을 침묵 속에서 달리다가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다. 영수야? 네. 나? 나쁜 엄마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무슨 말씀을? 그 아이한테 말이다. 영호한테? 너무 잔인했던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다. 하지만 눈가가 붉게 부어있는 게 보였다. 어머니,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아니야. 변명이야, 그건. 어머니가 내 말을 끊었다. 나도 알아? 내가 그 아이를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내 아버지를 믿었어야 했는데. 나는 그저 화가 났어. 배신당한 것 같았어. 남편이 바깥에서 애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했거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모르겠다. 내 아버지는 끝까지 말씀 안 하셨어? 그냥 책임질 아이라고만 하셨지. 나는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냥 그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지길 바랐어. 차창 밖으로 가을 풍경이 흘러갔다. 노란 은행나무, 빨간 단풍나무. 아름다웠지만 슬펐다. 영수야, 넌 그 애 기억하니? 조금요? 어떤 아이였어? 엄마는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영호의 얼굴, 영호의 목소리. 조용한 애였어요? 울지도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투명인간처럼. 그랬구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 아이가 집을 떠나던 날 나는 부엌에 있었어. 일부러 안 나갔어. 마주치기 싫었거든. 근데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았어. 어머니, 요새 매일 후회해.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잘 먹고 사는지, 행복한지 궁금해서 미치겠어. 나도 사실 궁금했다. 3년 전 나는 탐정사무소에 의뢰했었다. 영호를 찾아달라고. 하지만 실패했다. 영호는 고아원을 20살에 나갔고 그 이후 행적이 묘연했다.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였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오늘 묘소 다녀온 후에 영호 다시 찾아봅시다. 제대로? 그래, 그러자. 늦었지만 그래도 사람만 있으면 찾아야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1시간 반을 달려 묘역에 도착했다. 아버지의 묘는 산 중턱에 있었다. 명당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았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머니, 저기. 저 차. 주차장에는 우리 차 말고 한 대가 더 있었다. 검은색 제네시스. 번호판은 서울이었다. 깨끗하게 관리된 최신 모델이었다. 누가 성묘 왔나 보구나. 이 시간에? 기일도 아닌데?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 묘역은 우리 집안 선산이었다. 다른 집 묘는 없었다. 그런데 누가? 가보자, 영수야. 우리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가파른 돌계단이었다.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셨지만 내 부축을 거절하셨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신기의 계단을 오르자 아버지 묘가 보였다. 육군 대위 고영수라고 새겨진 비석. 그리고 그 앞에 누군가 무릎 꿇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절을 하고 있었다. 깊게 정중하게.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 남자의 옆모습이 보였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릴 적 사진 속 내 얼굴. 아니, 젊은 시절 아버지의 얼굴. 저기.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혹시 고영수님이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네, 저는 고영수인데요. 형님.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명확해졌다. 영호? 야?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형님. 돌아온 동생. 세상에서 가장 긴 침묵이었다. 나와 어머니 그리고 영호. 우리 셋은 아버지 묘비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영호는 달라져 있었다. 어릴 적 그 왜소하고 겁먹은 아이가 아니었다. 키는 내 정도 됐고 다부진 체격의 단정한 인상이었다. 정장도 좋은 걸 입었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깊고 슬프고 외로운 눈빛. 영호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영호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영호가 조용히 말했다. 비난도 원망도 없는 목소리였다. 그저 담담했다. 너. 어떻게 여기를? 나는 어렵게 물었다. 매년 왔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뭐? 아버지 기일날마다 왔어요? 영호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만 형님과 어머니가 오시는 시간을 피해서 새벽이나 늦은 밤에 왔죠. 왜?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우리가 너를 찾고 있었는데. 내가 말했다. 찾고 계셨어요? 영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탐정 고용하신 거 압니다. 뭐? 어떻게? 탐정이 고아원에 왔었어요? 3년 전쯤. 고영호라는 사람을 찾는다고? 저는 그때 고아원 원장님께 부탁드렸죠. 제 정보를 주지 말아달라고. 왜? 왜 그랬어?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갈색으로 변색된 오래된 봉투였다. 오늘 특별히 낮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형님과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서요. 그게 뭔데?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봉투 겉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아버지의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아들 영호에게. 이게?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쓰신 겁니다. 그때 저는 고아원에 있었죠. 원장 선생님께서 전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왜? 읽기 싫었으니까요. 저를 버린 사람의 변명 같은 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아픔이 묻어 있었다. 그럼 지금은? 이제는 읽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버지도 저도 형님도 어머니도 모두를 위해서. 영호는 봉투를 열었다. 누렇게 바른 편지지 2장이 나왔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힘차고 고든 글씨.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고백. 영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편지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영호에게. 그 첫 마디부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구나, 영호야. 내게 해줄 말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편지로밖에 전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글씨였다. 군인답게 반듯하고 힘있는 글씨. 하지만 곳곳에 번진 흔적이 보였다. 눈물이었을까?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작게 신음했다. 나도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피보다 내 살보다 소중한 아들이다. 아버지. 내가 중얼거렸다. 영호는 계속 읽었다. 목소리가 점점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너는 내 전우의 아들이다. 중2 박성민. 그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평생의 친구였다. 박성민.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가끔 술 드시고 그리워하시던 분.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었다. 1995년 7월 23일. 그날 밤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우리는 강원도 GOP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졌고 산사태가 일어났다. 초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순간 죽을 줄 알았다. 하지만 성민이가 나를 밀쳤다. 힘껏. 덕분에 나는 살았다. 영호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는 잠시 편지를 내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성민이는 내 대신 죽었다. 무너진 벽에 깔려서. 27의 나이에 그에게는 아내와 5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이 바로 너다, 영호야. 하느님.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그대로 주저앉으셨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했다. 성민이의 아내, 내 생모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1년 뒤 세상을 떠났다. 위암이었다. 빠르게 진행됐고 손쓸 수 없었다. 넌 친척 사이를 떠돌았고 아무도 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내가 너를 찾았을 때 너는 굶주려 있었고 병들어 있었다. 겨우 5살인데 말이다. 영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편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당연한 일이었다. 성민이가 살려준 내 목숨으로 성민이의 아들을 키우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었다. 아니,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아버지. 나는 묘비를 바라봤다. 육군 대위 고영수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바보였다. 내 어머니를, 영수 어머니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 나는 겁쟁이였다. 성민이의 아들이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라는 애매한 말만 반복했다. 어머니는 오해했고 상처받았고 너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건 모두 내 잘못이다.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70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영호야, 너를 고아원에 보낸 건 내 인생 최대의 죄악이었다. 내 어머니와 형 그리고 너 사이에서 나는 비겁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다가 정작 지켜야 할 너를 놓쳐버렸다. 매일 밤 후회했다. 매일 밤 내 얼굴이 떠올랐다. 고아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던 내 모습이. 영호는 잠시 멈췄다. 눈물을 참는 게 보였다. 영수야. 편지가 나를 호명했다. 너는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것이다. 영호와 함께. 제발 부탁이다. 내 동생을 지켜다오. 너희는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내 심장으로 이어진 형제다. 성민이가 살려준 내 목숨, 그 목숨이 키운 너희 둘. 너희는 운명의 형제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닦지 않았다. 영호야,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고맙다. 나쁜 아버지 밑에서도 꿋꿋하게 자라줘서. 너는 성민이를 닮았다. 착하고 강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줬다. 마지막으로 전한다.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영원히. 사랑한다, 영호야. 아버지가. 편지가 끝났다. 침묵이 흘렀다. 긴 무거운 침묵이었다. 바람이 불었고 낙엽들이 우리 발치로 흩어졌다. 6. 30년의 상처. 한참 후 영호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아버지. 영호가 말했다. 이제야 이해합니다. 늦었지만. 영호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이 미안하다. 나도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알았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영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그게 더 가슴 아팠다. 저는 5살이었어요. 부모님을 모두 잃고 친척들 사이를 떠돌다가 아버지를 만났죠.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따뜻한 집, 맛있는 밥, 부드러운 침대, 그리고 가족이 생겼다는 것. 영호는 멀리 산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곧 알았죠. 제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형님은 저를 피했고요. 아버지만이 가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머니가 안 계실 때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 겨울밤에 추워도 아무도 이불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혼자 끙끙댔어요. 한 번은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 3일 동안 아무도 몰랐죠. 제가 계속 학교에 갔거든요. 결석하면 혼날까봐. 영호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영호가 어머니를 바라봤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갑자기 남의 아이를 떠안게 된 어머니. 남편이 바람 핀 거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울먹였다. 하지만 형님은 달랐어야 했어요. 영호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피할 수 없는 시선이었다. 형님은 제 형이었잖아요. 7살 차이. 형님은 저를 보호해 줄 수도 있었어요. 밤에 무서울 때 함께 있어줄 수도 있었어요. 숙제를 가르쳐 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어머니 편에 섰죠. 나는 어렸었어. 나는 변명했다. 하지만 너무 빈약한 변명이었다. 형님은 12살이었어요. 저는 5살이었고요. 누가 더 보호가 필요했을까요? 반박할 수 없었다. 영호야, 형이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나쁜 형이었다.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영호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아버지께 편지를 전하러 왔을 뿐입니다. 15년 동안 읽지 못하고 품고 있던 편지를요. 영호가 몸을 돌렸다. 떠나려는 것 같았다. 잠깐.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가지마. 제발. 형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요? 영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형님, 우리는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그때였다. 영호야. 어머니가 비명처럼 영호의 이름을 불렀다. 70 노인의 몸으로 비틀거리며 영호에게 달려가셨다. 미안하다. 어미가 잘못했다. 어머니는 영호의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너를 안아주지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은 이 나쁜 년. 용서해다오, 제발. 어머니. 영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늙은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 아들아. 내 아들. 그 순간 영호에 무너졌다. 30년 동안 쌓아온 벽이 무너졌다. 그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마주봤다. 어머니.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영호가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안아주는 가족이 필요했어요. 아플 때 걱정해주는 엄마가 같이 놀아주는 형이 필요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영호를 껴안았다. 이제 안아줄게. 이제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늦었지만 제발. 기회를 다오. 나도 다가가 그들을 껴안았다. 세 사람이 하나로 얽혔다. 묘소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7. 영호의 삶 한참을 울고 나서 우리는 묘 옆 평상에 앉았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영호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고아원 나온 후에. 영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고아원에서 20살까지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입양되거나 위탁 가정으로 갔지만 저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죠. 나이가 많아서요? 영호야. 괜찮아요? 익숙했으니까요. 10살, 12살, 15살. 면접 때마다 떨어졌어요. 너무 크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둡다. 그런 이유들이었죠. 영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20살에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가진 건 가방 하나랑 30만 원이었어요. 원장 선생님께서 주신 돈이었죠. 고시원을 구했어요. 한 달에 25만 원짜리. 남은 5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죠. 어떻게?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급 4,000원이었죠.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일당 5만 원.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버텼습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시간 나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아버지가 대주신 등록금으로 1년 그렇게 살았어요. 돈을 모았죠. 그리고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독학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공부했어요. 합격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죠. 대단하다, 영호야. 대학은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대신 자격증을 땄습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독학으로. 그걸로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25살 때. 영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경비원이었어요. 낮에는 경비, 밤에는 야간 보안 업무. 하지만 그 회사 사장님이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는 걸 아시고 틈틈이 일을 맡기셨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야간 대학도 다녔어요. 경영학과. 6년 걸렸지만 졸업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경비원에서 관리 직원으로, 관리 직원에서 팀장으로 올라갔어요. 지금은 그 회사 관리부 부장입니다. 영호가 말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직원 5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니까요. 하지만 제 힘으로 번 자리예요. 나는 영호를 다시 봤다. 정장, 깔끔한 헤어스타일, 자신감 있는 태도. 그 모든 게 피땀으로 얻은 것이었다. 자랑스럽다, 동생아. 내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여자친구는 있어? 어머니가 물으셨다. 영호가 부끄러운 듯 웃었다. 네, 있어요. 어떤 사람이니? 회사 선배예요. 저보다 2살 많으시고 참 좋은 분이에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고아원 이야기, 가족 이야기 다. 그 사람은 뭐래? 같이 형님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가족이랑 화해하라고? 늦지 않았다고? 어머니가 영호의 손을 잡았다. 고마운 사람이구나. 꼭 한번 보고 싶다. 곧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머니.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8.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했다. 영호는 주말마다 어머니 댁을 방문했다. 처음엔 서먹했다. 3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우리는 가까워졌다. 어머니는 영호를 위해 방을 새로 꾸며주셨다. 영호가 어렸을 때 썼던 그 방. 이번엔 제대로 된 가구들을 들였다.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벽에는 영호의 사진들을 걸었다. 어릴 적 사진은 없었지만 앞으로 찍을 사진들을 위한 자리였다. 이제 내 방이다, 영호야. 언제든 놀러와. 영호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걸 가졌다. 돌아갈 수 있는 곳,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 한 달 후 영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이소연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께 정중히 인사했고 내게도 편하게 대했다.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영호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좋은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농담했다. 물론이죠. 오빠는 형님을 정말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나는 영호를 좋아한 적이 없었는데. 저녁 식사는 떠들썩했다. 어머니가 영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차려놓으셨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 영호야, 많이 먹어? 살 좀 찌워야겠다. 어머니, 저 요새 운동해서 일부러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마른 것 같아? 소연 씨, 얘 밥 잘 챙겨주세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매일 도시락 싸줘요.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어갔다. 2달 후 영호가 중대 발표를 했다. 어머니, 형님. 저 곧 결혼할 것 같아요. 진짜? 어머니가 환호했다. 소연 씨랑? 네. 프러포즈 했는데 수락해줬어요. 축하한다, 동생아. 나는 영호의 어깨를 꽉 껴안았다. 줄에는 형이 설게. 형님이 서주시면 영광이죠. 그럼 나는 패백 준비해야겠다. 어머니가 기뻐하셨다. 우리 영호 장가 제대로 보낼 거야? 그날 밤 영호와 나는 어머니 댁 옥상에 올라가 소주를 마셨다. 형님, 감사해요. 뭐가? 저를 다시 받아줘서. 형제로 인정해줘서. 미안하다, 영호야. 진작 그랬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때는 우리 모두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소주를 마셨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다. 형님, 저 사실 무서웠어요. 뭐가? 형님을 다시 만나는 게요? 거절당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영호야. 근데 용기 냈길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나는 영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도 그래. 너를 찾길 잘했어. 9. 결혼식 6개월 후 영호의 결혼식이 있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영호 회사 사람들, 소연 씨 가족, 그리고 우리 가족.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주례를 섰다.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다. 신랑 고영호 씨는 제 동생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운명으로 이어진 동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해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긴 이별도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용서했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지키고 사랑하는 선택이라는 것을요. 어머니가 앞줄에서 눈물을 닦고 계셨다.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습니까? 예. 영호와 소연 씨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제 입맞춤으로 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호가 소연 씨를 껴안고 입을 맞췄다. 하객들이 박수쳤다. 나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쳤다. 피로 연후 우리는 함께 아버지 묘소로 향했다. 영호의 제안이었다.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결혼했다고? 우리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채로 산을 올랐다. 어머니, 나, 아내, 우리 아이들 그리고 신랑 신부? 묘 앞에 섰다. 영호는 소연 씨가 던지려던 부케를 묘비 앞에 놓았다. 아버지, 저 결혼했어요? 영호가 말했다. 이제 저도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시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형님과 어머니와 함께.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가을 바람이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그리고 생부 박성민 중위님께도 감사합니다.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는 함께 절을 했다. 가족으로서. 10. 그 후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지금 나는 어머니 댁 거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 옆방에서는 영호와 소연 씨가 갓 태어난 아기를 재우고 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다. 평범한 주말 풍경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풍경이다. 거실 유리장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다. 내 아들 영호에게라고 쓰인 그 편지.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준 편지. 그 옆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다. 작년 추석에 찍은 사진이다. 어머니, 나와 아내와 아이들, 영호와 소연 씨.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형님, 커피 드릴까? 영호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다. 그래, 고마워. 영호가 커피를 타다 주며 내 옆에 앉았다. 형님, 뭐 쓰세요? 그냥.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요? 응. 우리가 어떻게 다시 가족이 됐는지. 영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형님, 저 행복해요. 지금이? 나도 그래, 동생아. 가끔 꿈인가 싶어요. 이렇게 가족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형님, 그때 저를 잡아줘서 고마워요. 묘소에서. 제가 돌아서려고 했을 때. 당연한 거 했어? 아니에요.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30년 만에 나타난 동생, 그것도 피도 안 섞인.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나는 영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영호야, 너는 내 동생이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선택했다는 거야. 고마워요, 형님. 부엌에서 어머니가 부르셨다. 영수야, 영호야. 밥 먹자. 우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큰 식탁에 가족들이 모였다. 어머니, 나와 아내, 우리 두 아이, 영호와 소연 씨, 그리고 요람에 누운 조카. 자, 다들 모였네. 먹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말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이 피었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 육아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이야기들이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영호가 내 옆에 섰다. 형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형과 동생처럼. 아니, 진짜 형과 동생으로. 매년 아버지 기일날 우리는 함께 묘소를 찾는다. 영호와 소연씨, 그들의 아기, 나와 아내,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 모두 함께. 묘비 앞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다. 영호가 매달 찾아와 놓고 가는 꽃들이다. 그 옆에는 비닐에 쌓인 편지가 보관되어 있다. 내 아들 영호에게 그 편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성민 중위님,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할아버지,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내 막내딸 지민이가 거실 액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액자 속에는 군복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박성민 중위의 사진이었다. 영호가 고아원에서 간직하고 있던 유일한 사진. 그분은 작은 할아버지의 아버지시단다. 작은 할아버지 아빠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랑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 하지만 우리 가족이지. 어떻게요? 나는 지민이를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성민 중위님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영호 삼촌 이야기를. 와. 그럼 작은 할아버지는 진짜 삼촌이 아니에요? 진짜 삼촌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삼촌이지.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래. 가족은 말이야, 피로만 되는 게 아니란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주면 그게 진짜 가족이야. 지민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반 친구 수진이랑 마음으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웃었다. 물론이지. 친구도 가족이 될 수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영호가 들어왔다. 형님, 왔어요? 오, 왔어? 지민아, 작은 할아버지 왔다. 작은 할아버지. 지민이가 영호에게 달려갔다. 영호는 지민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우리 지민이 많이 컸네. 작은 할아버지, 저 오늘 100점 받았어요. 진짜? 역시 우리 지민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다. 영호는 이제 우리 집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삼촌이었다. 아니, 작은 할아버지였다. 영호의 아들 준서가 올해 5살이 됐고 소연 씨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어머니는요? 영호가 물었다. 안방에서 쉬고 계셔. 요새 무릎이 안 좋으셔서. 그래요? 나중에 인사드려야겠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영호는 요새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했다고 했다. 15년 전 경비원으로 시작해서 이사까지.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형님, 다음 달에 아버지 제사인데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될까요? 내 집에서? 당연하지. 소연이가 음식 준비 도와드리겠대요.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고. 그래, 좋은 생각이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이제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영호는 아버지와 3년밖에 함께 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영호는 항상 정성껏 준비했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기렸다. 형님, 저 요새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고아원 아이들 지원하는. 나는 조금 놀랐다. 재단? 네. 제가 겪었던 것처럼 고아원에서 성인이 되면 갈 곳이 없잖아요. 자립 자금도 부족하고. 그런 아이들 돕고 싶어요. 학비도 지원하고 자립할 때까지 멘토링도 해주고. 좋은 생각이다, 영호야. 형님도 함께 해주실래요? 이사로? 물론이지. 당연히 해야지. 영호가 활짝 웃었다. 고마워요, 형님. 우리는 한참 재단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지원을 할지. 이야기하는 영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셨다. 어머니, 무릎은 좀 어때요? 영호가 물었다. 괜찮아?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뭐. 병원 가보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알았어. 우리 효자 영호. 어머니는 영호의 볼을 꼬집으며 웃으셨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또 뭉클해졌다. 한때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다.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영호야, 네가 만드는 재단 이름 뭐로 할 거니?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성민재단은 어떠니? 내 아버지 박성민 중위님 이름으로. 영호의 눈이 커졌다.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성민재단. 생부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분도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영호가 돌아간 후 나는 어머니께 물었다. 어머니 요새 편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정말 병원 가보셔야 해요? 알아? 다음 주에 갈 거야?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영수야? 네. 나 정말 행복하다. 늙어서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저도요, 어머니. 영호 다시 찾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안 그랬으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그러게요. 내 아버지한테도 고맙고 편지를 남겨주셔서. 그 편지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나는 거실 유리장 속 편지를 바라봤다. 낡고 바랜 편지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물이었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영호 결혼식도 보셨고 이제 손주들 크는 것도 보셔야죠. 그래야지. 영혼의 둘째도 봐야 하고 그리고 재단도 잘 되는지 봐야지. 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으셨다. 마지막 마이너스 10년 후 오늘은 아버지 25주기다. 우리는 온 가족이 묘소에 모였다. 이제 꽤 큰 가족이 됐다. 나와 아내, 우리 세 아이, 영호와 소연씨, 그들의 세 아이,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는 이제 80이 넘으셨다. 지팡이를 짚고 계시지만 여전히 정정하시다. 묘비 앞에 절을 하고 우리는 평상에 둘러앉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형님, 재단이 10주년이에요? 영호가 말했다. 벌써 10년이나 됐네. 그동안 300명 넘는 아이들을 도왔어요. 대학 보낸 아이들도 10명이 넘고. 자랑스럽다, 영호야. 다 형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 한 거지. 영호의 성민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고아원 아이들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재단이 됐다. 영호는 이사장으로 나는 이사로 활동했다. 할아버지 저기 누구예요? 영호의 큰아들 준서가 묘비 옆 작은 비석을 가리키며 물었다. 우리가 몇 년 전 세운 비석이었다. 육군 중위 박성민 1968-1995 그분은 너희 할아버지시란다. 할아버지가 2명이에요? 그래. 너희에게는 2분의 할아버지가 계시지. 한 분은 피로 이어진 할아버지, 한 분은 마음으로 이어진 할아버지. 와. 영호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서야, 2분 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분들이야. 잊지 마. 내 아빠.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묘소를 정리하고 산을 내려갔다. 차에 타기 전 나는 다시 한번 묘를 돌아봤다. 2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다. 육군 대위 고영수, 육군 중위 박성민, 2분의 전우, 2분의 아버지. 그들의 우정이, 그들의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 형님 가요? 영호가 불렀다. 그래 가자. 우리는 차에 올라탔다. 뒷자리에서 아이들이 제잘거렸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다. 집으로 가는 길 영호가 말했다. 형님 저 진짜 행복해요. 나도 그래. 가끔 생각해요. 그때 묘소에서 형님이 저를 붙잡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아마 평생 혼자였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어. 나는 반드시 너를 붙잡았을 거야. 고마워요 형님. 형이 되어줘서. 나야말로 고맙지. 동생이 되어줘서. 우리는 웃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 겨울이 오기 직전의 그 아름다운 시간. 나는 백미러로 뒷자리를 봤다. 영호와 소연씨, 우리 아이들, 어머니. 모두가 편안한 얼굴이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든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만든 가족. 여보 뭐 생각해? 아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나도.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은 아버지 25주기였다. 온 가족이 모여 성묘를 다녀왔다. 아버지 그리고 박성민 중위님께 감사드렸다. 15년 전 묘소에서 영호를 다시 만났을 때를 생각한다. 그때 내가 글을 보내줬다면 우리 가족은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평생 후회하며 사셨을 것이고 나도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영호는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다. 동생이자 친구이자 동지다. 그와 함께 재단을 운영하며 다른 아이들을 돕는 일도 큰 보람이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선택. 아버지, 이제야 당신의 편지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너희는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내 심장으로 이어진 형제다.
맞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심장으로 이어진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박성민 중위님. 우리는 당신들의 뜻을 이어 잘 살고 있습니다. 고영수 일기를 덮고 불을 끄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영호였다. 형님, 자려고 하셨어요? 응, 막 자려던 참인데. 죄송해요. 그냥. 오늘 너무 좋은 하루여서 전화하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 형님,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야,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말하고 싶었어요. 형님, 사랑한다고.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나도 사랑한다, 동생아. 잘 자요, 형님. 그래, 너도.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미소 지었다. 30년 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준 남이었다. 15년 전 우리는 다시 만났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가족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간과 노력과 사랑으로. 그리고 용서로. 나는 창밖을 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와 박성민 중위님이 저 별들 중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계실 것 같았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들이 물려주신 사랑으로. 끝. 후기. 이것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용서하고 화해한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끝내 다시 시작한 이들의 이야기.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영수, 고영호 그리고 그들의 가족처럼